안녕하십니까, 작가 박홍순입니다. 오늘은 내 책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 뵐 텐데요. 뭐 정기적으로 매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틈틈이 뭐 한 2, 3주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내 책 이야기라는 제목 그대로 제가 낸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작가로서 자기가 낸 책을 독자들과 소통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낸 책이 한 40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아쉬운 것도 있고요,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에게 좀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그 40권은 다양한 분야로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폭넓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40권 모두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의미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요, 올해 초에 냈던 책입니다. 거꾸로 보는 이솝 우화라는 책이고요. 옆에 그 책 표지가 떴죠. 올해 초에 냈고, 작업은 작년부터 했던 책입니다. 마로니에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었는데, 왜 거꾸로 보는 이솝 우화를 쓰게 됐느냐. 사실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작가로서, 그 전부터 글은 좀 쓰긴 썼지만 정식 이제 책을 출판하는 작가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건 한 10여 년 되는데요. 그 책을 내기 시작하던 때부터 이솝 우화에 대한 얘기를 쓰겠다. 그때 생각했던 건 일종의 안티 이솝 이런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성인이 된 우리들 스스로가 사실은 이솝의 자식들이에요. 문화적, 정신적 유전자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우리 두 부모 중에 한 명 정도는 이솝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어려서부터 우화라는 형식으로 다양한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솝 우화로부터 이렇게 흡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만큼 어린 시절에 또 나아가서는 평생에 걸쳐서 정신을 형성하는 하나의 주요 통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솝 우화의 내용이 보편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왜곡된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위험하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하던, 작가로서 살기 시작하던 초기부터 시간 되면 꼭 이걸 써야지 하고 있다가 10여 년을 미뤄왔어요. 물론 제 역량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핑계를 대가면서 미뤄오다가 작년 중반 이후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해서 올해 초에 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만큼 이렇게 호응을 얻지는 못했어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출판이나 이런 쪽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책에 대한 관심보다도 당장은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책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접하고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일단 어린이들에게는요, 이솝 우화가 하나의 세상인데요. 물론 제가 책을 소개하는데 그냥 책에 대한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소개만 하고 끝나는 그런 재미없는 방식으로 하진 않을 거고요. 그 책 중에 한 꼭지 정도를 골라서 여러분과 내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실어놓은 외국의 이솝 우화 책 표지처럼 이솝 우화 자체가 주로 동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동물들은 어린이들에게 호감을 주고 친근한 것들로 구성이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토끼도 나오고요, 거북이도 나오고요, 여우, 늑대, 뭐 강아지, 오리, 닭, 뭐 수많은 동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뭐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아이들은 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 그 다음에 또 그림책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을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보거든요. 그런 친숙한 동물들이 나와서 주인공이 되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실수를 하고 뭐 장난을 치고
이런 것들이 주는 매력이 크거든요. 한 서너 살부터 6, 7살까지의 이 아이들은요, 뭐 비유하자면은 마른 모래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혹은 마른 어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인상이나 이것을 이미지를 통해서 쫙 빨아들이는 때거든요. 그때 제일 좋은 게 글이라든가 이런 말보다도 그림을 동반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강렬하게 뇌리 속에 박히게 되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나아가서는 평생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사고방식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옆에 닭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늑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토끼, 거북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아이가 굉장히 행복한 웃음을 짓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솝우화 표지인 것 같아요. 외국 책이긴 합니다. 강렬한 유혹 때문에 거의 의심 없이 이솝우화가 전하는 교훈이나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자신의 도덕률로 또 그 나이에 맞는 세계관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덕률이나 세계관은요,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한번 자리를 마음속에 잡으면은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대부분의 시각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초등학교 시절에 상당 부분 반 이상은 형성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인데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일찍부터 이솝우화는 좀 많이 알려졌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이미 1896년에 소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죠. 거기에 몇 편이 번역되어서 수록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8년이네요. 윤치호가 웃음소리란 이름으로 한 70여 편을 번역해서 출판을 했었어요. 웃음소리는 말 그대로 우스운 소리를 이제 줄여서 한 말이겠죠. 그러면 벌써 100년이 넘었네요. 우리나라의 이솝우화가 번역되어 소개되고 전파된 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미 그 외국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화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이솝우화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였는데 서양에서도 라퐁텐 우화집이라는 형식으로 그림도 넣고 거기에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막 섞어가지고 아이들이 홀딱 반할 정도로 재밌게 만들어 놓은 책들이 많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이솝우화의 원문에 대한 충실한 번역이었다가 여기에 살을 붙이고 아이들과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보다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던 책들이 많고요. 설사 직접 이솝우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우화들도 이솝우화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의사회가 이미 100년 전부터 초등, 중등 교육이 거의 서양 문화, 서양 교육의 연장선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구적 사고방식의 한 중요한 뿌리로서 이솝우화가 아주 그 실핏줄처럼 모세혈관을 타고 우리에게 스며들어 왔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솝우화가 문제인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솝이라는 작가, 그리고 이런 우화가 쓰여지고 전파되던 시기의 사회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솝은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중반까지 그리스 도시국가에 살면서 활동을 했던 작가입니다. 근데 원래 포로 출신의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워낙 이야기를 잘하고 이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쏙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주인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가 나중에 노예 신분에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전국을 떠돌며 그리스 각 도시국가를 떠돌며 이제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역할을 하죠. 지금이야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수많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하지만 또 책도 당시에는 그렇게 책이라는 게 많지 않고요. 문맹률이 높았어요. 대중매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대중매체가 말이었어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얘기들, 트로이 전쟁에 대한 얘기라든가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 이후에 귀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모험담 이런 것들이 다 대중들,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유랑 시인들이 말로 하던 거잖아요. 풀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춘향전, 심청전, 온갖 판소리들을 유랑극단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직접 상영하는 뭐 말로 또 노래로 춤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만났듯이 똑같이 이런 유랑 시인들이 방랑 시인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사람들 앞에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졌었죠. 이소부화도 마찬가지였던 것이 이제 나중에 점차 글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솝 자체가 노예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전국을 다니면서 이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과연 이솝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을까요? 노예였을까요? 아니면 그리스의 이른바 자유인이라고 하는 오히려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연히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이었죠. 부자는 더 많은 노예를 부리지만 일반 자유인들도 한두 명씩의 노예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자유민들은 노예주 신분이었던 경우가 많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유랑시인으로 성공한다는 것,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노예주들의 이해에 맞도록 할 때 얻어질 수 있는 영광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솝우화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 부분이, 뭐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이 노예주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노예주인의 이해에 맞도록 행동하고 처신하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서양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솝우화가 소개되고 덧붙여져서 교육 재료로 사용됐던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지배 세력들, 중세가 됐던 그 이후가 됐던 지배 세력들의 입장으로서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따르도록 강자의 이해에 맞게 사고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조건 유리했으니까요. 그런 역사성을 담고 있다. 문제는 그런 그 노예 논리가 가감없이 그대로 어린 시절부터 스며들어오고요. 그 노예 논리에는 주로 노예 노동에 대한 어떤 찬양, 성실하고 근면하게 오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다음에 강자에 대한 어떤 굴복, 수용, 뭐 이런 논리들, 심지어 거짓말을 하던,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던, 남을 골탕 먹이던 어쨌든 자기 이익만 얻으면 된다라는 아주 비정한 생존 경쟁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까지도 많이 담겨 있는 것이 이솝우화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시절부터 이솝우화의 이런 논리들을 습득해 왔던 과정이었다. 받아들여 왔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한번 이제 제가 책에서 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점이 그러한가, 또 어떤 점에서 그러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책은 뭐 해설서는 아니에요. 이솝우화에 대한 해설서가 아니라 똑같이 우화 형식을 취하되 대신 우화를 뒤집거나 비튼 그런 방식의 우화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동화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알려진 이솝우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꼭지 중에 한 꼭지만 골라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우리 심포도 얘기 잘 알아요. 그죠? 제가 옆에 실어놓은 그림을 보면 그 얘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원래 이솝우화 내용은 짧아요. 한 서너 문장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주로 이렇게 말로 전해지던 것이기 때문에 길면은 이렇게 압축적이질 않잖아요. 선명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짧은 내용인데 서너 문장 안에 그 메시지를 담기 마련이죠. 그 안에 반전이 있고요. 원문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어떤 배고픈 굶주린 여우가 지나가다가 포도가 주렁주렁 그림처럼 이렇게 위에 주렁주렁 열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막 뛰어 올라가서 먹으려고 하지만 높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안 되니까 뒤돌아가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저 포도는 신맛이어서 어차피 먹을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이제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따먹지 못한 것을 자기 위안으로 돌리면서 중얼거리면서 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신포도의 우화는 자기 능력을 탓하지 않고 어떤 자기 위안이나 하는 못난 사람을 조롱할 때 쓰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책에서 얘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대신 이제 상황 설정을 하죠. 원래 이솝우화가 워낙 짧으니까 나름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만들었어요. 등장하는 동물도 새로 채워놓고요. 원래는 없던 늑대를 등장시켜서 늑대가 막 조롱하는 얘기를 넣었어요. 야, 너는 네가 못나가지고 그런 거를 왜 그렇게 스스로 핑계를 대면서 비굴하게 그렇게 태도를 보이느냐. 뭐 그런 거 솔직하지 못한 거 아니냐. 비굴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우가 반박을 하죠. 그게 왜 문제인데? 아니,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먹지 못해서 자기 위안을 하는 게 왜 문제인데? 내가 늑대 너한테 어떤 피해를 줬니? 내가 포도를 먹지 못한 걸 가지고 너한테 어떤 하소연을 하거나 피해를 준 일이 없지 않냐? 널 속이지도 않지 않았느냐? 그죠? 내가 먹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위안이고 자기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만들고자 하는데 그걸 가지고 왜 시비냐. 오히려 문제는 능력 부족으로 먹지 못한 포도에 대해서 자기 위안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 그러니까 이제 늑대가 물어보죠. 뭐가 문제인데 그럼? 했더니 여우가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능력이 없어 못 먹는 포도를 실 거야 라고 위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포도고 단포도인데 남들한테 시다고 말하는 놈이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런 놈을 넌 조롱해라. 그랬더니 늑대가 놀라서 물어보죠. 아니 그런 놈들이 있다고? 여우가 말합니다. 많아.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여우 무리 속에서 어떤 한 꾀가 많고 못된 여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이제 여우들이 배가 고픈 상태인데 한 여우가 저쪽 좀 멀리 가면은 포도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그걸 먹자. 이제 이렇게 했나 봐요. 했어요. 그런데 그 꾀가 많고 좀 못된 여우가 나서서 에이, 그거 내가 가서 봤는데 아직 익지도 않아서 택도 없어. 떨고 쉬어서 전혀 먹질 못해. 라고 다른 여우들한테 말하니까 다른 여우들도 아 그래? 그럼 괜히 수고할 필요 없겠네 하고 이제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신포도에 나온 이 여우가 좀 이상해서 그렇게 말한 여우의 행동을 나중에 살펴요. 그랬더니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이 여우가 몰래 슬금슬금 사라져요. 그걸 뒤를 밟습니다. 뒤를 밟았더니 이 여우가 그 멀리 있다는 포도밭까지 가서 그 포도를 막 와구와구 따먹는 거예요. 충분히 따먹을 수 있고 굉장히 맛있는 포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여우한테는 시다고, 그러니까 괜히 가서 고생할 필요 없다고 먹지 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런 게 더 문제죠. 그건 남을 속이고 어찌 보면은 자기가 그런 인간 사회로 치면 부를 독점함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거꾸로 보는 이솝우화에 넣은 이유는 현실에서는요, 실제 이게 문제 아닌가요? 자기 위안이 왜 문제예요? 자기를 다독거려 주는 게 왜 문제예요? 약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래 너는 할 만큼 했어 만족하자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그게 왜 조롱거리가 돼야 돼요? 문제는 강자들이에요. 강자들이 사회 부나 뭐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여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문제이죠.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요, 지배 세력들이, 사회적 강자들이 사회의 부나 이런 것들을 독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흥청망청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일반 백성들한테는 무엇을 강조했나요? 근면할 것, 성실할 것, 가난에 대한 예찬, 뭐 이런 것들을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하고 그 가난을 만족하면서 거기에 수긍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누리는 부에 대해서는 당연시 여겼죠. 그걸 당연하게 만드는 논리로는 신분제 논리라든가 아니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자기의 특권, 이런 논리를 동원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게 인류 역사에서 나타났던 오히려 문제들이었다.
그런 점들로 이렇게 이야기의 발상을 바꾸는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제한된 얘기니까요. 이게 우화기 때문에 너무 길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에서 짤막하게 일종의 반전, 기존의 이솝우화를 거꾸로 보거나 아니면 비틀거나 해서 어떤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것, 현실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하는 것, 혹은 노예 논리나 이런 노동의 논리에서, 노예 노동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 강자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화 방식으로 만들었다면은 사실은요, 이 여우 얘기, 신포도 얘기만 가지고 또 우리는 다양한 어떤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상상력을 발동하는 시도가 가능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이 신포도 이야기를 가지고 저와는 다른 거꾸로 보는 이솝우화 버전을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원래 원본 이솝우화에는 딸 수 없는 포도를 시다라고 말한 여우의 자기 위안이 나왔던 거죠. 방금 소개했던 제 책에서는 단 포도를 시다며 거짓말을 한 여우의 문제를 얘기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 전개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요, 우리 현실 사회를 보면요, 계속 뛰면은 단포도를 먹을 수 있다며 유혹하는 그런 여우들도 많아요. 실제 따먹을 수 없는데 계속 뛰면은 넌 그건 단포도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여우. 그게 누군가요? 실제 우리 현대사회 보면은요, 대중매체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이 사회에서 강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끊임없이 노력해라. 신분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면서 이 무한 경쟁 사회로 우리를 끊임없이 내몰아요. 그리고 못 먹게 되면 그건 네가 덜 뛰어서 그런 거야. 네가 10년, 20년 계속 뛰었으면 될 거를 한 5년만 뛰다 말았기 때문에, 10년만 뛰다 말았기 때문에 못 따먹은 거야. 그건 너의 능력의 문제이고 너의 의지의 문제이지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야. 하면 되는데 너는 왜 안 했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실은 그런데 그 신분 상승 사다리가 무너져 내려 있잖아요. 그쵸? 여기저기 전부 다 부러졌고 잘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리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무한 경쟁의 회오리 속으로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 안에서 자기 능력만 탓하도록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우화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계속 뛰면은 언젠간 단포도를 먹을 수 있으니까 넌 지금 배가 고프더라도 계속 뛰어. 끊임없이 뛰어. 라고 유혹하는 여우 얘기를 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가능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상상력의 엔진을 살짝 걸어보면은요, 신포도를 달다고 유혹하는 여우도 가능해요. 실제로는 신포도에 익지 않아서 혹은 못 먹는 포도예요. 그거를 다니까 먹으라고 계속 유혹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사회에서 지난 몇 년 이내에 유행하는 말 중에 10년 혹은 5년 동안에 10억 만들기, 이게 하나의 신드롬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박의 꿈을 꾸는 거죠. 사람들에게 막 대박의 꿈을 심어놓고, 뭐 그 방법은 여러 가지죠. 뭐 재테크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대박의 꿈을 이뤄라. 주식으로 몇 년 만에 뭐 10억, 20억, 100억을 벌었니 뭐니 막 얘기하고요. 혹은 로또 복권이라든가 혹은 경마, 경륜 같은 사행성 이런 산업에 뛰어들게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혹들이 있죠. 하지만 실제 서민들이요, 은행빚을 거의 8, 90% 은행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그래서 사면 어떻게 되나요? 하우스 푸어잖아요. 그거 이자 갚느라고 허리가 더 펴지죠. 왜냐하면은 그 강남이나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진짜 요지의 것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그 이자 부담이 더 커서 하우스 푸어가 되는 경우들 많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 사행성 산업, 로또 복권이 됐던 경마가 됐던 그거는 잃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로또 복권의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매주 그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대부분이 없는 돈에 계속 지출하는 거죠. 그 되도 않는 유혹에 넘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복권도 그렇고 혹은 어떤 재테크를 통해서 대박의 꿈을 꾸는 것들이 대부분은 신포도죠. 진짜 신포도죠. 주식 재테크도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실을 기록했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은 몇몇 소수를 빼놓고는 대부분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신포도일 수 있는데, 그걸 달다고 그걸 안 하는 게 문제라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뭐 이런 현상을 가지고 신포도를 달다고 유혹하는 여우의 이야기로 풀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얼마든지 이솝우화의 어떤 그릇된 강제의 논리라든가 혹은 약육강식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성적으로 통찰하면서 재미있게 우화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 나름대로 이제 풀어나간 거고요.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한 꼭지만 얘기한 건데요. 제가 이제 옆에 올려놓은 차례를 보면은요, 우리 생각을 왜곡시키는 것, 또 일이나 삶에 대한 태도를 왜곡시키는 것, 혹은 권력이나 사회 구조에 대한 사고방식을 왜곡시키는 온갖 얘기들을 다뤘어요. 거기 보면은 신포도 얘기도 있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바람과 해 얘기요, 나무와 갈대 얘기, 그 다음에 배짱이와 개미 얘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얘기, 또 소금찜을 나르다가 물에 빠진 당나귀 얘기, 서울지 시골지, 또 하늘에다 지도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개구리 이야기,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유명한 얘기죠. 또 신에게서 받는 선물 얘기.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얘기들을 뒤집거나 비틀어서 그 이솝우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반성적으로 다시 살펴보게 하는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읽을 수 있게 만든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미지가 동원되는 게 좋아서 옛날 서양의 어떤 사파나 회화들 중에 이솝우화를 다룬 사파나 회화들 중에서 제가 설정한 내용에 맞는 것들로 골라서 이렇게 실어놨어요. 같이 그림 이미지와 함께 볼 수 있게요. 물론 되게 고생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발상을 바꾼 거에 맞도록 이미지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경주 이야기만 가지고도 한 몇백 편의 그림을 봤던 것 같아요. 책을 낸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솝우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고민하는데 조그만 기여라도 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것, 즉 내용도 내용이지만 인문학적 상상력을 어떻게 고양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또 책을 보는 독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쉽게 했으니까 이렇게 쉽게 아이들한테 선물할 수도 있는 책이라는 거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자가 교육받아야 된다.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에게 뭔가 교훈을 전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왜곡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거꾸로 보는 이솝우화라는 제 책이 조그만 기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요. 다른 책도 이런 식으로 어떤 재미있는 한 꼭지 얘기와 함께 앞으로 종종 만나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유익했다면은 박홍순TV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권해주시고요. 구독과 추천이 실제 콘텐츠를 만드는 제게는 많은 격려와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